왕을 움직인 사람들, 조선의 실질적 권력자들.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약 500년간 지속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지만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왕의 주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척, 후궁, 권신, 학자들이었으며 때로는 왕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왕을 견제하며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1. 세도 가문과 외척 권력, 왕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약화되면서 외척 가문들이 국정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펼쳐졌습니다. 이들 외척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 왕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거나 때로는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세도 정치의 대표적 가문.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대표적 가문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김조수는 순조의 장인으로서 조선 후기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가 국정을 장악하면서 김씨 가문은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김조순의 권력은 그 이후에도 아들인 김좌근, 김문근 등 후손들에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고종 초기까지도 왕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김조순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왕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관료들의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세도 정치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양조씨 가문, 김씨 가문과 권력을 다투다. 풍양조씨는 안동 김씨와 더불어 조선 후기 정치에서 중요한 외척 가문이었습니다. 풍양조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헌종 시기에 조만영이 있습니다. 조만영은 헌종의 외조부로서 헌종이 즉위한 후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조씨 가문은 김씨 가문과 번갈아 가며 정권을 차지하거나 대립하면서 조선 후기의 정치 권력을 분할하여 장악했습니다. 풍양조씨 가문과 안동 김씨 가문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정치적 경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왕실의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2. 비선 실세, 후궁과 내명부의 권력. 조선시대에는 후궁과 왕비들이 단순히 왕의 배우자로만 머물지 않고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식이 왕위에 오르거나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 권력은 막강해졌습니다. 문정왕후, 대리청정과 불교 부흥.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대리청정을 맡아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숭상하며 불교의 부흥을 꾀했고 이에 따라 승려 보호를 발탁하여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정왕후는 조선 사회에서 유교와 불교 간의 갈등을 촉발시켰고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대리청정은 명종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사실상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장희빈, 숙종시대의 권력 다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후궁 중 하나인 장희빈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아들 경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녀는 조정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적 야망과 권력 행사는 인현왕후와의 갈등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인현왕후가 복권되면서 그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장희빈의 권력은 단순한 후궁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었고 그녀의 야망은 궁중 정치와 국정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3. 권신들, 왕을 보좌한 대신들. 조선의 정치 체계에서 대신들은 왕을 보좌하면서도 때로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회정과 같은 최고 관직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거나 왕의 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 개국 공신과 실질적 권력자. 조선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인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건국 이념을 유교적 이상 국가로 설정하고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공신을 넘어 조선 초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에 반대했고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이상은 태종 이방원과의 갈등 속에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명회,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권신. 한명회는 조선 세조 시기의 대표적인 권신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공신입니다. 한명회는 세조가 왕이 되자 주요 관직을 차지하며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조정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자신의 사위인 성종에게도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혼인을 통해 왕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략을 바탕으로 조선 중기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살인파와 붕당 정치, 학문적 이상과 정치적 권력. 조선 중기 이후 살인파는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붕당을 형성하였고 이후 붕당 정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각 붕당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조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환과 이, 성리학적 정치 지도자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정치 지도자인 이환과 이인은 각기 다른 성리학적 해석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황의 학파는 남인으로, 이이의 학파는 서인으로 나뉘어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였고 조정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황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학문적 권위를 세웠으며 이인은 정치적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당파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학문적 가르침은 조선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성룡, 임진왜란의 영웅.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인물인 류성룡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류성룡은 국정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의 정치적 개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조선의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인물로 전쟁과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5. 왕과 신하의 갈등 속 권력자들. 조선은 왕권과 신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왕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시열, 왕권과 신권의 대립. 송시열은 조선 후기 서인의 학자이자 정치 지도자로 효종과 숙종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명분론을 내세워 왕권을 견제했으며 왕과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숙종과의 갈등은 송시열을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으며 그의 추방과 복권은 정치적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왕권과 신권 간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허균, 급진적 개혁 사상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사상가인 허균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민과 노비 출신이라도 능력에 따라 관직에 기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허균의 사상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급진적인 주장으로 인해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균의 사상과 정치적 유사는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의 실세들, 권력을 쥔 숨은 인물들. 조선의 역사는 겉으로는 왕과 그의 직계 후손들, 즉 왕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권력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흐름을 좌우하며 조선 사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이들은 때로는 왕을 도와 조선을 안정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 그리고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의 정치적 개입이 얽히고 설켜 있었기에 이러한 숨은 실세들은 그들만의 책략과 외교수를 통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조선의 왕조를 뒤에서 움직인 실세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고 그들이 조선의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왕실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며 역사적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숨은 실세들의 권력 다툼과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외척 가문이 절대적 권력. 민씨 가문과 안동 김씨.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세 가문은 외척입니다. 외척이란 왕비나 후궁의 친가족을 말하는데 이들은 조선 왕조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며 왕실의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왕권이 약화될 때 외척 가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민씨 가문, 왕비에서 실세 가문으로 민씨 가문은 조선 후기 명성황후와 함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비로 고종이 즉위한 후 그녀의 외척 가문은 조선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씨 가문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권력 행보를 보였습니다.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속에서 민씨 가문은 대원군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며 조선 후기를 흔들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외교적으로도 강대국과의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암살되기 전까지는 조선의 실권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은 세도 정치를 통해 국정을 장악한 또 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의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의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특히 김주순, 김자근 같은 인물들이 이 가문이 핵심적인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의 외척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 왕권의 약화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조선 사회의 내부적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2. 궁중 여성들의 권력 다툼. 문정왕후와 정순왕후.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실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왕비와 후궁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궁중 내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와 정순왕후는 궁중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입니다. 문정왕후,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다. 문정왕후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실세 여성으로 중종의 왕비였습니다. 중종사 후 그녀의 아들인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는 섭정을 맡아 실질적인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외척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시도 등 종교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명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그녀의 섭정 기간 동안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순왕후, 권력의 중심에서 또한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정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역시 섭정을 맡아 정치적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정조가 자라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에도 정치적 개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순왕후는 노론 세력을 지원하며 정조와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정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정조 사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며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 신하들에 위한 권력 장악. 한명회와 흥선대원군. 조선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좌하던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명회와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한명회, 세조의 충신에서 권력자로. 한명회는 조선 초기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정치적 실세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한명회를 중요한 신하로 임명했고 이후 한명회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정치적 결정을 주도하며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을 성종과 혼인시켜 외척으로서의 권력까지 강화하며 조선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후기의 강력한 개혁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을 왕위에 올리며 대원군으로서 조선의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원 철폐, 군사개혁 등의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쇄국 정책을 펼치며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은 민씨 가문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유산은 고종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4. 성리학 유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이황과 이이. 조선의 정치적 실세는 단지 왕실의 외척이나 궁중 여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 유학자들 역시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이황과 이이입니다. 이황, 성리학의 대가. 이황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그의 사상은 조선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활동하며 중종과 명종 시기에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을 주장했고 조선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황의 성리학적 사상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상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조선 후기의 개혁자, 또 다른 성리학자인 이인은 선조 시기 중요한 정치적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군사개혁을 주도하며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인은 성리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며 왕권 강화와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개혁 노력은 선조 시기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 조선의 실세들,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바꾸다. 조선의 역사 속 숨은 실세들은 왕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왕권과 신권,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과 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허균, 조선 최고의 천재이다나.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온매리오. 크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시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이런 글이 보인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광해군 때 좌참찬 벼슬을 지내다가 반역죄로 능지처참된 허균은 1568년 판서직을 역임한 경상도 관찰사업의 3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맏형 허성과 중형 허봉은 부친과 더불어 조정의 명신으로 활약하였으며 성리학과 문장 외교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학론, 정론, 유재론과 호밀론을 의시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누이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는 헌안설원이었다. 허균은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1610년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되었을 정도로 진보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사상가, 개혁가였다. 한때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의청과 결탁하여 패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회, 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국가의 변난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때문에 그의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초담, 성소부부고 등 일부만이 남아 전한다. 한국사에는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며 명멸해 갔지만 허균처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흔치 않다. 당시 사회에서 허균의 사상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1618년 역적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17세기의 조선은 허균이라는 천재를 감당할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허균은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다가 차명되었지만 그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다.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교문,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담화문을 내렸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게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당시 조선과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허균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허균의 사상과 행동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성리학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상중에도 기생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다. 이는 겉으로나마 점잖고 조신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다른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특히 과단하고 직선적인 기질은 다른 학자들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의 양반으로서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과 자주 교류를 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허균은 평생 3번 유배를 가고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다. 조선시대 허균만큼 파직과 복직을 거듭한 인물도 드물다. 허균이 이처럼 자유스러운 면모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학풍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허균은 당시 주류 이념이었던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불교, 도교, 천주교에도 두루 관심을 보였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의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허균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와 사명당과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서산대사는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며 사명당이 열반에 들었을 때 비문을 쓴 것도 허균이었다. 허균이 서산대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벼슬을 마치면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는 귀절이 있다. 그때까지 재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산대사가 여러 차례 허균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고 한 듯하다.